자, 이번에는 6.25 전쟁과 남북 분단의 고착화, 6.25 전쟁의 과정과 6.25 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영향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선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남북 분단으로 인해서 이미 한반도에는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특히 38선 부근에서 잦은 무력 충돌이 있었고요. 그리고 남한 내에서는 지리산 일대에서 좌익 무장 활동이 일어나면서 준전시 상태의 상황이 됩니다. 이 와중에 북한은 실질적인 전쟁 준비를 하게 되는데 소련으로부터 무기를 지원받고 특히 중국 내전에 참전했던 조선 의용군이 북한군에 편입되면서 이후에 북한의 주력 부대가 되게 되고요. 이 와중에 결과적으로 소련이 이후에 남침의 계획을 승인하게 되면서 북한의 전쟁 준비가 이제 본격화됩니다. 한편 남한의 경우에는 특히 한국을 미국의 태평양 지역 방어에서 제외한다는 이름하여 에치슨 선언이 있게 되면서 이러한 속에서 북한은 1950년 6.25 전쟁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자, 그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지도를 보면 먼저 이게 첫 번째가 됩니다. 첫 번째가 되고 전쟁의 발발이죠. 그래서 낙동강까지 지금 여기 그 낙동강까지 진출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북한군의 전면 남침에 의해서 그리고 이 속에서 이 과정에서 당시에 작전 지휘권이 국군의 작전 지휘권이 유엔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미국에게 이제 실질적인 그런 걸 하게 되죠. 자, 이런 이 초기의 전세를 뒤집은 것이 이름하여 이게 두 번째가 되겠죠. 인천 상륙 작전이었죠. 작전이었죠. 이 전선이 길어진 이런 속에서 그 허리를 유엔군이 이제 메가더의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인해서 다시금 서울을 되찾게 되고 다시 이제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압록강 유역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다시금 중공군의 개입, 세 번째가 되겠죠.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금 한번 쫙 밀리게 되고 이때 이제 이렇게 대규모에 밀리는 걸 이제 일사후퇴라고 합니다. 일사후퇴에 의해 다시금 밀리게 되고 이때 또 한번 서울을 빼앗기게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갔다가 현재의 38선 부근에서 이제 남과 북이 교전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휴전회담이 실시가 됩니다. 휴전회담이 실시가 되고 문제는 이 휴전회담이 무려 2년 동안 특히 이 휴전선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휴전선 문제 이런 것들을 둘러싸고서 장기간 무려 2년 동안이라는 휴전회담이 이제 길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의 그 땅을 조금이라도 뺏기 위한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죠. 이제 우리가 그걸 고지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이러한 이제 과정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치열한 고지전 끝에 1953년 7월 27일 비로소 정전협정이 이제 체결이 되면서 전쟁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이때 이제 휴전선이 확정이 됐고 그 휴전선을 중심으로 한 비무장지대가 이제 설치가 되게 되고 이때 포로 교환은 포로의 자유 의사를 존중하는 쪽으로 해서 이제 정전협정이 이제 체결이 됩니다. 자, 이거 6.25 전쟁의 피해와 영향을 보자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그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엄청 커지게 되죠. 그래서 분단의 고착화. 이 분단이 이제 완전히 굳어지면서 서로에 대한 이제 그러한 적대감도 더 커지게 되는데 문제는 그것이 남이나 북이나 남한인 이승만, 북한의 김일성 등은 자신들의 독재 권력을 강화하는데
이러한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이용했다라는 걸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한편 이 전쟁으로 인해서 특히 남한의 경우 미국의 역할이 굉장히 절대적이 됩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되겠죠. 이걸 통해서 주한미군이 주둔하게 되고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크게 커지게 됩니다. 한편 북한의 경우는 중공군이 전쟁 중에 중공군의 참전으로 인해서 중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지게 되게 됩니다. 자, 그 외에 일본의 경우에는 이 전쟁 특수로 인해서 경제 부흥을 누리게 되고 특히 아시아의 방공 거점 국가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기억해야 될 것으로 우리 이제 그 민간인 학살 문제를 다루었었는데 이 내용을 좀 잠깐 보자면 크게 세 시기에 걸쳐서 민간인 학살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특히 이때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국민보도연맹 사건이었죠. 국민보도연맹 사건. 과거에 좌익이었던 사람들을 관리하던 조직이었는데 이 전쟁이 터지자마자 이들이 적에게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국민보도연맹원의 사람들을 제거하게 되죠. 그게 바로 이제 국민보도연맹 사건이 되는데 대표적인 곳으로 대전 골룡골에 있는 그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으로 알려진 그 사건을 우리가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한편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는 북한군과 좌익 세력들에 의해서도 역시 우익이나 군인들, 포로가 됐던 경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살해가 되기도 하고요. 문제는 이제 북한군의 점령지를 되찾은 이후에 특히 그 부역자란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부역자란 북한군에 협력했다라는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 이들 역시도 또 한 번 이 부역자들이 또 한 번 사실 어떠한 재판이나 그런 어떠한 죄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부역자란 이름만으로 또한 대규모로 학살이 되게 됩니다. 특히 아산시에도 백방 쪽에 그러한 6.25 전쟁에 부역자 학살지가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군에 의한 민간인의 희생도 있었는데요. 특히 미군에 의해서는 그 공중 폭격에 의한 피난민들을 향해서 혹은 물차별적인 민간인 지역에 대한 공중 폭격으로 민간인들이 많이 희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전후 남북한의 정치 경제 변화에서 특히 이승만 정권의 집권 기간 동안에 있었던 것들을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특히 이승만 정권 시기에 이 장기 집권을 위한 두 차례의 개헌을 중심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발췌 개헌이라고 했었죠. 전쟁 중이었던 1952년 반 이승만 성향의 인물이 대거 당선되면서 이승만은 국회에서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내각 책임제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승만은 우선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결집하기 위해서 자유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창당하게 되고요. 나아가서 그 새로운 개헌안을 만들어냅니다. 그 개헌안의 내용은 기존의 국회 간선제에서 국회에 직선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개헌안은 공포 분위기 속에서 통과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또 한 번 대통령이 되기 위한 3선 대통령이 되기 위한 또 한 번의 개헌안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름하여 4.4 5입 개헌이라고 할 수 있죠.
2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승만은 또 한 번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헌법 조항을 또 바꿉니다. 그래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3선을 금지한다라는 조항을 철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종신 집권을 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는데 이 개헌 과정에서 이 개헌안이 통과되는데 한 표가 부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름하여 반올림이라고 했었죠. 4.4.5.2이 반올림의 뜻인데 이 반올림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통과했다고 선포함으로써 이후에 또 한 번의 3대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특히 이승만 정권은 이 반공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이제 권력을 강화하는 데 적극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른바 조봉암을 사형 집행했던 진보당 사건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조봉암이 사형 집행된 진보당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우선 3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무소속이었던 조봉암이 강력한 경쟁자로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몰아서 사형을 집행하게 되는데 이것을 진보당 사건이라고 하고요. 이 국가의 좀 더 비판적인 그러한 이들을 탄압하기 위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기도 하고 특히 언론으로서 비판적이었던 경향신문을 폐간하면서 언론을 통제를 통해서 자신의 반공체제를 강화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승만 정권 시기에 경제와 관련해서 이제 전후복구 사업을 했는데 그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는 미국의 원조에 힘입었다는 걸 좀 주목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표적인 미국의 원조 물자 3가지, 제분, 제당, 그리고 제면이라고 합니다. 면방직이죠. 면방직, 면직물. 그리고 제분은 밀가루, 제당은 설탕. 그래서 3가지의 흰색이다. 그래서 삼백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대표적인 이승만 정권 시기에 우리나라 전쟁 직후에 산업을 이끌어갔던 대표적인 것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 전쟁 이후에 이제 경제 복구하는 과정에서 정경유착이라고 하죠. 정치인과 경제인들 간의 유착관계, 특정 기업의 정치인들이 비자금을 받고 선거에 필요한 비자금 등을 받고 또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는 이름하여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점도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의 원조가 이제 끊어지고 유상으로 차관 형태로 이제 돈을 빌려와야 되는 상황이 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 정부는 또 한 번의 장기 집권을 꾀하게 되죠. 그게 이제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